지난 3월 15일 정부가 계획을 하나 발표했죠.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업체 그리고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20년간 3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보니까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향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부장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르다가 또 훅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어떤 게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수가 반도체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반도체 회사 종류는 크게 4개의 형태가 있어요. 우선 IDM이 있죠.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두 하나의 라인에서 가능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몇 개 안 되죠. 그 다음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있고, 설계는 못하지만 수탁해서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OSAT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 맨 처음 말한 모두 하나의 라인에서 가능하다는 그 IDM 말이야. 그게 바로 이유야. 용인 클러스터 불가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IDM이기 때문에 수주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거든. 삼전이 IDM이라 수주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말 그대로 턴키 베이스로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수주가 어려운 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칩 설계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그런 회사들이 굳이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발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유야. 설계는 뭐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데 삼성전자에게 맡긴다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예 설계 포기 선언을 한 TSMC처럼 설계도대로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에게 맡기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것은 용인 클러스터 건설 불가의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 삼성전자가 용인에 지으려고 하는 게 오로지 비메모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앞서 이유수가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 회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 특히 이종 반도체끼리의 그 패키징이라든지 혹은 테스트 공정도 매우 중요하거든. 용인 클러스터에는 전 공정은 물론이고 후공정 라인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를 못 받아서 용인 클러스터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유는 좀 궁색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근데 패키징이랑 테스트가 엄청 중요한 건가 보네. 그럼 중요하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딨니? 특히 최근 미국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려는 분야가 반도체 패키징이야. 그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 생각을 해보니까 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이 대부분 패키징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생산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만큼이나 패키징이나 뭐 테스트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럼 방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이유 말고도 용인의 대규모 클러스터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언급되는 이유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많이 지목되는 이유는 인프라에 대한 부족이야.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것은 풍부한 공업용수 그리고 전력이거든. 아무래도 용인은 물이 많은 동네니까 용수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한 편인데 전기 수급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있어. 전기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면 뭐 근처 발전소 같은 데서 좀 끌어오면 되지 않나? 근처 발전소 어디? 영흥발전소가 가까운 데 있긴 한데 일단 영흥발전소의 발전량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전력량이 연간 26테라와트나 되거든. 기가와트가 아니고 테라와트. 그렇지. 26테라와트면은 그러면 한 26,000 기가와트라는 말이잖아? 그럼 얼마나 큰 양이지? 그게 어느 정도의 전력량이냐면 원전 1기당 연간 전기 생산량이 대략 6테라와트 정도 되니까 원전 4-5개를 돌려야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야. 문제는 용인 클러스터가 평택 단지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되는 전력을 감당하려면 원전 8개에서 9개를 새로 만들어야 될 판이라는 거지.
반도체니까 당연히 전력 많이 소모하겠지 싶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는 또 몰랐어요. 그러면은 용인 클러스터 계획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 어떤 계획을 추진하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잖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처음 깔릴 때도 반대가 참 많았었고蒸気기관 차량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반대가 참 많았었어. 하지만 역사는 그런 반대들을 이겨내고 새롭게 쓰여지는 거야. 앞서 이수가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언제까지 완공 목표라고 했었지? 2042년이죠. 그래, 그럼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완공이 목표잖아. 전력 문제는 아마도 그 안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걸? 아마 내 생각이지만 수소에너지를 대안으로 세우지 않을까 싶어. 수소에너지로? 우선 다른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방법은 경로가 너무 복잡해. 이 남사면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많은 동네인데 개인 소유 땅에 철탑을 함부로 세울 수도 없겠지. 그쵸. 또 설령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어찌어찌 해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만 가지고는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삼성전자도 알리100을 선언했기 때문에 화력으로 전체 수요 전기를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해. 결국 청정 에너지에서 대부분을 조달해야 된다는 말인데 풍력과 태양광은 연속성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그래서 남은 대안이라면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어. 수소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 중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니까 말이야. 근데 물론 가장 풍부한 원소라고는 하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비용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수소가 지금 범용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올해까지가 2차 전지해라면 내년부터는 수소 경제가 개화되기 시작을 할 거야. 실제로 혼다, GM, 스텔란티스, 뿌조, 플러그파워, 르노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거든. 네, 수소의 해가 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어서 수소차가 잘 팔리려면 우선은 충전소가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 국회 근처에도 충전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줄을 되게 길게 서 있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 아마도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일 거야. 그래서 2030년까지 유럽은 2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어. 플러그 파워는 수소차 충전소 공급업체지 하이드로젠 리퓨얼링 솔루션스하고 최대 14개 충전소 수급 계약을 체결했어. 스텔란티스도 수소 밴 출시를 본격화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 솔루션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에어리퀴드하고 토탈 에너지스도 유럽의 100개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현재 수소 허브 건설에 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최종 낙찰을 위해 경합 중에 있거든. 요게 4월 말로 신청이 종료되게 되면 연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되는 수소 허브 단지가 확정될 거야. 이 허브들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IRA에 포함된 수소 생산 보조금을 킬로와트당 3달러씩 제공받게 되는 거야. 시장에서 2차 전지만 부각이 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워낙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수소는 그럼 한물 간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게 모르게 수소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실 전기차는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고 완전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가교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완전 친환경이라면 역시 무한대 에너지를 가진 수소 에너지가 되겠죠.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러면 용인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건설이 될 거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난 3월 31일 날에 일본은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해서 물론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그렇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욱 선택지가 없어져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가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아빠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 반도체 소부장 분야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소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짧게 해보면, 앞서 유럽과 미국의 수소 경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2년 6월 수소법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개정된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개정된 수소법에서는 수소 발전 의무화를 위한 수소 발전량 구매와 공급 제도 및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정부는 올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을 확정하고 2028년 누적 구매량 14,700기가와트까지 확대 방침을 밝혔어요. 바야흐로 수소 발전의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될 용인 클러스터에는 수소 경제가 열매를 맺게 되는 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